네, 안녕하세요. 김정혁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챕터,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발전 과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PT 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챕터는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만한 굉장히 일반적이고도 뭐라 그럴까요? 쉬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일일이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드리는 것보다는 어, 포인트 위주로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위주로 포인트 위주로 찍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앞선 챕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딱 한 가지만 꼽자면 통상정책은 완성된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항상 우발적이고도 우연적인 여러 가지 배경에 의해서 형성된 정책이라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왜 그런 특수성을 가지는지 이번 챕터를 읽어보시면 공부를 해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실 이게 무슨 수업 내용 축에 들어가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가지실 우수한 학생들도 계시겠지만 쭉 한번 교양을 쌓는다는 차원에서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나쁜 챕터는 아니라고 부끄럽지만 제가 만들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역 이론들을 많이 배웠잖아요. 뭐 리카르도 모형이든지 핵쇼올린 모형이든지 혹은 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크루그만 모형까지 아마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런 무역 이론들이 하나같이 설명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이 없다면, 즉 자유무역주의라면 이라는 가정이 항상 꼭 들어가죠. 그리고 뒤이어 따라오는 이제 이론은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이라고 시리가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시리야, 조용히 해. 가끔 시리가 저렇게 발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아이폰도 그러신가요? 정말 AI는 가야 될 길이 먼 것 같아요. 어, 어디까지 얘기했죠? 시리 때문에 헷갈리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무역 이론들은 하나같이 자유무역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론을 전개시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여러 가지 무역 장벽이 얹혀진다면 자신들이 발전시켜온 무역 이론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까지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배운 무역 이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가 대전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가 나아가야 될 일종의 지향점 같은 어떤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현실은 여러 가지 무역 장벽들이 존재하고 보호주의적인 어떤 기조들이 각 나라마다 존재하고 그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가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이에서 많은 국가들이 스윙을 한다는 겁니다. 즉 어떤 국가들은 어떤 시대에는 자유무역주의적인 걸 했다가 다른 때에는 보호무역주의적인 기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뭔가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정책을 운용한다는 그런 역사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 흐름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이해를 한다면은 이 챕터를 굉장히 많은 글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실 텐데 그 지루함을 조금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즉 읽어보시면은 그 이 챕터의 줄거리를 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세계 통상 정책은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와 보호주의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득세하는 형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줄거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놓은 것이 이번 챕터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먼저 이 흐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몇백 년이 흘렀으니까요. 통상정책이라는 정책이 발생한 지 몇백 년이 흘렀으니까 그동안 쌓아 올려진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뭔가 각 국가 정상들이 뭐 어떤 정책을 실시할 때 아무런 명분 없이 그냥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때문에 이론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무역 이론들을 배운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챕터에는 자유주의 무역 정책과 보호주의 무역 정책의 이론적인 근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일종의 연속성이 조금 있는 거겠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국가들이 자유무역주의가 옳은 정책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즉 자유무역은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한다는 이론적인 원칙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학 과육에 계신가요? 경제학에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게임 이론이라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상대방의 전략을 내가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전략을 이기는 다른 전략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상대방과 나의 일종의 심리 중에서 어느 누구의 심리가 더 앞서 있는가가 스트래테지, 전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두 나라 간에도 비슷하겠죠. 저쪽에서 이상적인 자유무역주의를 실시할 때 우리는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하면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든 국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인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발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경제학의 역사는 이제 서구 사회의 경제학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양의 경제사는 배제되어 있죠. 슬픈 그리고 부끄러운 현실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많은 경제학 이론들은 모두 다 서구 사회의 역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서구 사회 중심으로 통상 정책의 흐름도 한번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상주의라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중상주의 핵심은 그 나라 정부, 정책을 실시하는 주체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중상주의 시대의 정부는 왕정이었어요. 그쵸?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게 곧 정책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우리 국부라고 하는 웨스트 오브 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국부는 어떻게 측정이 되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각 시민들이 모두 다 지출하는 돈, 혹은 우리 시민 개개인들이 모두 다 생산한 어떤 생산 산출량을 총합한 GDP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국부는 그 나라의 임금이 가진 재산이 국부였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임금이 가진 재산을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요? 그 당시 귀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많이 가져주면 가지고 있을수록 더 부자 나라인 거죠. 그 당시 가치 있던 것들이 뭐였냐 그러면 금이나 은 같은 보석류였습니다. 때문에 금이나 은 같은 보석류를 최대한 많이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베르사유 궁전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시대가 이 시대랑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봐도 너무 화려해요. 그 궁전은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걸 지었지? 너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화려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프랑스는 임금이 사는 궁전을 화려하게 지어야지 그 나라가 잘 산다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였던 거죠.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지금 상식은 이해가 안 되죠. 청와대 뭐 멋지게 짓는다고 한국의 국격이 올라갑니까? 아무튼 그러한 시대가 이제 중상주의 시대였고요. 이러한 중상주의 시대에서 어, 가장 핵심이 되었던 거는 그거였어요. 그 당시 서구 열강들, 뭐 프랑스, 영국, 뭐 네덜란드, 스페인, 뭐 이런 국가들에서는 금이나 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즉 반드시 해외로부터 금이나 은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해상권을 장악해야 되고 금이나 은이 나오는 곳을 식민지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화폐도 다 금이나 은이었잖아요. 즉 최대한 많이 다른 나라의 화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즉 해외로부터 반드시 금이나 은을 유입해야 되는 위인이 작동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경제 활동은 당연히 나라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국제 무역이었겠죠. 그래서 국제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나라의 어떤 경제 활동 혹은 정책의 중심에 섰던 그런 시대가 바로 중상주의 시대입니다. 해외로부터 계속해서 금이나 은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당연히 그 나라 화폐가 그리고 다른 나라 그 나라 화폐와 교환이 되는 다른 나라의 화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이 인플레이션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중상주의가 무너지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중상주의 시대의 무역 정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최대한 많은 금이나 은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 나라로부터 나가는 금이나 은을 최대한 적게 하자라는 거죠.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 수입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서 팔아야지 돈을 갖고 들어오는 거니까 최종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재 혹은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원자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관세가 책정이 되고 수입되는 완성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관세가 책정이 되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 바로 중상주의 시대의 무역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는 굉장히 좁은 세계였어요. 때문에 이 좁은 세계에서 나오는 금이나 은 같은 보석류는 한정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이것들을 놓고 많은 국가들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전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즉, 그 당시에 자원은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그 당시에 웰스의 정의도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그 좁은 정의의 웰스를 많은 국가들이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경쟁을 하던 시대가 중상주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나타낸 만평이고요. 마더 컨트리라고 하는 건 이제 식민지를 건설한 제국주의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콜로니 써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보석이라든지 원자재 같은 걸 이제 상납하는 그런 국가들이었던 거죠. 중상주의 무역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로 쓰였던 것이 바로 무역 차익론입니다. 어, 이제 요 무역 차익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경제학의 뭐라 그럴까요? 원류, 경제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생각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즉 단순히 절대적인 금이나 은 같은 보석의 절대적인 양이 국가의 부를 나타낸다라는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 중상주의 후기인데 이때 나온 이론이 이제 무역 차익론이었던 거죠. 즉 화폐의 가치를 최초로 이제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즉 보석과 치환될 수 있는 화폐, 권위 있는 화폐, 즉 국가가 지정하는 특정 화폐. 왜냐하면 이 화폐로 고기도 살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살 수 있고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금이나 은만 가지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즉 임금이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보다는 그 나라 전체적인 국민들의 전체적인 경제 활동을 가능케 하는 화폐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화폐의 확보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이론이 바로 무역 차익론입니다. 이 무역 차익론도 근데 중상주의 이론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화폐의 유입을 극대화시키고 화폐의 유출을 극소화시키는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인 중금주의 정책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기조는 어, 중상주의적인 정책 기조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화폐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장려할 수 있을까요?
국가가 지정하는 몇 개의 독점 기업들한테 권력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하는 국영 독점 기업이 되겠죠. 국영 독점 기업이 전 세계 바다를 휩쓸고 다니면서 뭐 살인도 하고 전쟁도 이기고 자원도 독점하고 그걸 다 국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소위 말하는 독점적인 해상권을 장악하는 독점적인 국영 기업들이 이 당시 많이 출연을 하게 되죠. 재밌는 세계사 시간이죠.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역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떠들고 만족하려고 합니다. 대충 이제 중상주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이 그려졌는지 상상이 되시죠? 국내 산업을 최대한 보호하는 정책을 폈어요. 즉, 어, 국내 산업을 보호해서 국내 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그래야 수출을 해야지 화폐가 들어오니까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금이나 은 같은 보석, 뭐 구리라든지 텅스텐 같은 메테리얼, 원자재 공짜로 마련하는 방법이 뭡니까? 가서 식민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 남아메리카 가고 잉카 문명 파괴하고 뭐 네덜란드나 이런데 포르투갈 이런 데가 멕시코 가갖고 막 아즈텍 문명 파괴하고 그런 짓을 한 게 다 이 시대입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나오는 자원을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까요. 공짜로 자원을 얻는다는 것은 화폐 유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국부가 증진된다는 거니까 당시 식민주의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권장되던 정책이었던 거죠. 옛날 영화인데요. 1980년대 나왔던 영화인데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이 당시 사회상이 식민주의적인 사회상이 굉장히 잘 드러나요. 옛날 영화이기 때문에 뭐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거 중학교 때 보고서 펑펑 울었어요. 당시 이제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해상권이었고요. 영국 그리고 미국 동부 그리고 소위 말하는 버뮤다 삼각지대 쿠바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당시 영국이 누리고 있었던 해상권의 지위를 극적으로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들여서. 당시 이제 이 당시는 이제 산업혁명이 나오기 전 시대입니다. 때문에 어, 공업 쪽에서의 생산성이 극단적으로 높진 않았어요. 즉 제조업 생산성이 극단적으로 높진 않던 시대였지만은 서서히 공업화가 진행이 되던 시대였기도 하죠.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특히 프랑스나 영국 같은 최고 선진국은 공업이 가져다 주는 혜택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농업이 모든 산업의 전부였죠. 중농주의라고 이제 있죠. 근데 이 중상주의는 공업으로부터 시작되는 생산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화폐의 유입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시대입니다. 공업이라는 것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기 때문에 내재적인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국가들은 영국이나 프랑스가 공업 중심적인 보호무역주의를 했다면은 어,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해상권을 장악한 국가들은 상업을 위주로 즉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남는 차액으로 인해서 화폐의 유입을 증진시키는 이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상업 중심적인 중개무역형 무역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항해 시대라고 혹시 게임 아십니까?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중학교 때 그 큰 진짜 이상한 컴퓨터로 대항해 시대 게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거인 거예요. 배 타고 가서 뭐 이탈리아에서 향신료를 떼어다가 중국으로 가서 파는 막 그런 거 하는 게임입니다. 그게 이제 이런 나라들이 했던 행동들을 이제 본따서 만든 거죠. 이, 이 중개무역형 국가들은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내재적으로 그 안에서 뭔가 제품들을 생산하지 못하고 중개를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하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민지는 개발 잘해요. 스페인이나 뭐 포르투갈이나.
식민지가 많으면 금이나 은도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금이나 은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인플레이션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런 현상이 실제로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해상권을 바탕으로 중개무역을 했는데, 즉 바닷길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어, 해상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제 무역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나라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상당히 그러한 치명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트랜지션 피리어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중상주의 무역 정책은 이제 소멸하게 되죠. 이런 문장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인터넷 찾아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 잘 나와 있어요. 중상주의 시대를 살았던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로는 애덤 스미스가 있습니다. 국부론을 쓴 분이죠. 이분은 이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인데, 중상주의를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왜 비판했냐 그러면은 웰스 오브 네이션, 국부가 금이나 은 같은 보석류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최초의 경제학자였기 때문이에요. 즉 그분은 이렇게 극존칭을 쓰는 이유는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쓰는 겁니다. 저 나이가 많잖아요, 이분이. 노동으로부터 무언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최초로 포착한 사람입니다. 즉 노동력이 모든 생산물의 원천이고, 인간의 노동력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생산물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발견을 한 분이죠. 이것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마르크스, 막시즘, 사회주의 경제학이고요. 이 노동력의 플러스에서 자본의 중요성까지 인정해서 그걸 믹스해서 좀 발전시킨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학입니다. 사회주의 경제학과 자본주의 경제학 모두 애덤 스미스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겠죠. 데이빗 흉도 굉장히 유명한 정치학자이자 경제학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석류의 과도한 국내 유입은 물가 상승을 지나치게 발생을 시켜서 소위 말하는 국가의 경제 기반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주장을 데이빗 흉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중상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 비판들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추가로 시간을 내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한번 휩쓸고 지나갔으니 그 다음에는 아마 자유무역주의가 나오겠죠. 180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자유무역주의는 상당히 흥미로운 구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혁명과 괴를 같이 해요.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생산성의 폭발적인 증가를 의미합니다. 경제학으로서는. 즉, 뭐 증기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직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소위 말하는 공장화가 팩토리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죠. 때문에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되고,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달한 산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가 각 국가 간에는 최고의 숙제가 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 시대에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게 되죠. 부르주아라는 자유로운 사상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지하는 중산층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서 자유주의적인 어떤 사회 기조가 활발하게 펼쳐지게 되죠. 이와 동시에 이제 증기기관차나 증기선 같은 이동수단의 발달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세계가 갑자기 넓어지는 거예요. 대전에서 서울 가는데 조선시대에는 몇 달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 뭐 1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서울이 훨씬 가깝잖아요. 아침에 대전에서 밥 먹고 소화 좀 시킬 겸 잠깐 서울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오고, 이게 가능한 시대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던 곳을 가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이 더 많은 기회를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획득하게 되는 거죠. 국가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자유주의적인 무역 정책의 방아쇠를 당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곡물법이라는 사건인데요. 곡물법은 영국이 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이제 농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세를 매긴 겁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영국은 이 국가 산업, 당시 국가 산업이던 농업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농산물은 과잉 생산됐습니다. 외부로부터 안 들어오니까 영국의 소비자들은 영국 내에 생산된 곡물만 먹어야 되잖아요. 광이 생산되니까 오히려 국내 곡물값은 떨어지게 되죠. 농민들은 이제 굶어 죽게 되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영국이 곡물에 대한 관세를 높인다고 해서 다른 나라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수출이 막히게 됩니다. 즉 여러 가지 이제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들의 어떤 폐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어, 비거 다이 네이버. 잠시 애기가 오네요.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네, 애기 기저귀 갈고 우는 것 좀 재우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다 갓난아기 시절을 보내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곡물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곡물법은 찾아보면 아마 자료가 많이 나올 거예요. 곡물법 관련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곡물법을 이제 개정하고 사실상 폐지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영국이 보호무역주의에서 완전히 탈피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영국을 따라서 유럽의 많은 열강들이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 곡물법이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 계기가 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곡물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자료를 찾아서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책임하죠. 곡물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다행히 제가 적어놨었네요. 곡물법은 영국이 이제 수입하는 여러 가지 곡물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 건데요. 어, 가격이 상승했다고 나오네요. 제가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관세를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니까 국내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국내 소비자들의 곡물 소비 수요가 줄고, 근데 곡물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곡물을 소비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다른 재화 소비를 줄이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산업이 위축되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켜서 영국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 이제 농업을 제외한 공업 등 신흥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도를 해서 곡물법을 폐지하게 되죠. 당시 곡물법에 대한 만평이고요. 제가 만평을 좋아해서 자꾸 가져다 두는데 이제 요즘에도 만평이 있잖아요. 근데 만평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카툰이라고 우리가 하죠, 보통. 몇백 년 됐다는 것을 준비하면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자유무역주의 정책이 세계적으로 확장하게 된 계기는 영국과 프랑스가 맺었던 최혜국 대우 규정입니다. 즉 상호 간에 관세를 쌍방으로 낮추는 협정을 최초로 맺게 되죠. 국가 간에 맺었던 협정, 큰 규모의 협정 중에서 거의 최초의 협정이 아니었을까. 통상정책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국과 프랑스가 무역 장벽을 낮추니까 이들을 뒤따라서 많은 후발 제국주의 국가들이 역시 무역 장벽을, 상호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게 되면서 자유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1800년대부터 2000년까지 관세의 변화가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1830년 시작부터 1870년까지 관세가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이 그래프만 보시면 됩니다. 이 자유무역주의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자유무역주의의 시초는 고물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공업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발전, 그리고 농업 부분의 쇠퇴, 이 두 개가 필연적으로 맞아떨어져서 고물법이 폐지되고 자유무역주의적인 정책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어,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영국이 당시 거의 절대적인 세계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영국이 자유무역주의를 하자라고 하면은 전 세계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확산이 됐는데, 이제 공업이라는 것은 농업보다 전파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기술만 갖고 있으면 영국의 공장을 짓든 프랑스의 공장을 짓든 비슷한 생산성을 보일 수 있는 게 공업의 특징이잖아요. 즉 다른 국가들의 캐치업 이펙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생하게 되고, 영국이 더 이상 최강대국이 아니게 되면서 영국 주도의 자유무역주의 통상 정책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게 된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에서 공업으로의 트랜지션, 영국에서 미국 등 신흥 공업 강대국으로의 파워 트랜지션, 그리고 새로운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불러일으키게 된 제국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발현,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자유주의적인 무역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역사학자, 경제사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래프죠. 빨간색 선을 주목해 주세요. 빨간색 선은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을 나타낸 거고, 나머지는 모두 유럽 열강들에 부합하고자 했던 일본의 경제 성장입니다. 갈리죠? 어디서부터 크게 갈립니까? 1800년대 중반부터 확 갈리죠. 1850년대부터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열강들은 쭉 위로 올라가는데 중국과 인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죠. 그 전까지는 사실 비슷한 수준의 국가였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유럽 국가들과 중국과 인도라는 어,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의 국가들 사이에서 격차가 확 벌어지게 되는 게 바로 이때고, 이러한 격차를 벌리는 주된 원동력이 바로 자유주의적인 활발한 무역 정책이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다시 보호주의적인 무역 정책이 나오게 되죠. 이것도 재밌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영국에서 독일로 파워 게임이 넘어가게 되는데, 미국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유럽에서 열강 소리조차 듣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세부, 거의 뭐 호족 중심으로 갈라져 있었던 음, 그렇게 큰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이 두 국가가 보호주의적인 무역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즉 세계사와 무역 정책이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죠. 미국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에서부터 이제 이 오리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남북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농업의 플랜테이션 위주의 농업 자본, 북부의 공업 위주의 공업 자본끼리의 싸움이었어요. 노예 해방 같은 거는 굉장히 부수적인 문제였고요. 사실상 공업 대 농업의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북부가 전쟁에서 이기면서 미국은 농업보다는 공업 쪽에 정책적인 힘을 실어주게 된 거죠. 미국은 2등 국가였어요, 당시에는. 영국을 따라잡아야 되는.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산업은 보호해야겠죠. 육성해야 됩니다. 보호주의적인 기조를 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 정책이 성공을 함으로써 미국이 막대한 자원과 또 뭐 당시에는 근면성실한 노동력, 그리고 자유로운 어떤 사회 환경, 북부의 흑인들은 노예가 아니었잖아요.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나옵니다. 남부의 흑인들은 노예 제도를 충실히 따르고 있었지만 북부의 노예들은 동등한 시민이었어요. 그런 자유로운 어떤 사회 환경 분위기,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제1의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만드는 힘을 갖게 만듭니다. 링컨에 대한 만평이죠.
독일도 비슷합니다. 독일의 영원한 라이벌은 프랑스잖아요. 프랑스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였고요. 독일과 프랑스가 크게 싸웁니다. 그게 보불 전쟁이죠. 여기서 이제 독일이 이김으로 인해서 프랑스의 영토의 일부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영토에 엄청난 양의 철과 석탄 자원이 있었대요. 이걸 바탕으로 공장을 많이 돌리게 되죠. 그리고 비스마르크라는 엄청난 지도자가 나와서 독일을 강대국으로 하나로 통일시키게 되고, 통일된 하나의 독일이 정부의 강력한 보호 아래 공업 위주로 발달을 하게 되니까 이제 독일도 하나의 열강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이루어집니다. 즉, 두 번째 보호주의 무역 정책은 독일과 미국 등 공업 중심 국가들의 캐치업 이펙트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된 독일과 미국이 강대국으로 나오게 되면서 공업자본이 발달하게 되잖아요. 공업자본의 발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에는 공장에서 보통 뭘 만들죠? 요즘엔 자동차나 배, 비행기 이런 걸 만들겠지만 당시에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즉 공장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전쟁이 빈번했던 당시에는 무기를 만드는 창고였고, 공업이 발달한다는 것은 군사적인 강국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군사력에 집중하고 식민지화를 다시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 영토를 바탕으로 거기서 착취한 여러 가지 자원들, 노예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공업을 발달시키고, 거기서 제국주의 국가들 간 경쟁을 하게 되는 또 다른 형태의 보호무역주의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1차 대전까지 이어져요. 근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는 두 개의 큰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종의 전쟁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죠? 사람들이 비행기를 안 타요. 외국으로 안 나갑니다.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물건도 외국으로 못 나가요. 서로 굉장히 폐쇄적으로 변하는 거죠. 전쟁의 첫 번째 영향이거든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두 개의 큰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국가 간의 물량 이동이 극도로 줄어들게 돼요. 때문에 무역 정책이 한동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죠. 그런데 서로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사회적인 발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첫 번째 챕터에서 배웠던 어, 근린 군피파 정책, 많은 국가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썼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모든 나라가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할 경우 그 어떤 나라도 이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지난 200년간의 경험으로부터 하나의 레슨을 얻은 거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자유주의로 다시 회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앞선 영국 중심의 자유무역주의와 똑같습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이 리드를 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미국이 뭐 여러 가지 국제 기구를 만들고, 미국이 자유주의적인 어떤 사상을 전파하고, 다른 나라들은 쫓아가게 되는 거죠.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렇게 되게 재밌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패권 국가가 하나 있으면 세계가 평화로워요. 모순이죠, 되게. 그 국가 말에 다 쪼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강대국이 없으면 모두가 나서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 주도로 가트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즉,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서 문서화된 규정에 의해서 국제무역을 하자. 서로 극단적으로 보호주의적인 무역 정책을 하면은 너무 다들 손해니까 조금 서로 양보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가트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당시 발생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가트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대원칙은 어떤 국가도 이 가트에 참여하는 그 어떤 국가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제 두 개의 원칙 중에 하나는 이제 첫 번째로 최애국 대우라는 게 있습니다.
가트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은 어떤 혜택을 유리한 혜택을 다른 국가에 줘요. 그러면은 모든 국가들이 동등하게 그 혜택을 똑같이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레시프로시티라고 해서 호혜주의. 우리가 이만큼 뭔가를 바꿔 주면은 다 똑같은 것을 바꿔 줘야 된다. 상호간에 있어서 비대칭적인 불균형적인 정책은 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WTO에서 계승돼서 이어지고 있는 두 개의 큰 원칙입니다. 이런 걸 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시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어떠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머릿속에서 정리를 착착 해나가시면 됩니다. 가트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국제법상 존재하는 기구지만 국제법은 국내법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냥 약속을 한 거죠, 국가 간에. 신의, 프렌드십을 바탕으로 해서. 하지만 그 국가 내 국회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결국 국내법으로 인준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요. 그것은 지금 WTO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트, 무역에 대한 어떤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국제기구죠. IMF, 국제금융에서의 통일된 규칙을 만들고자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이 가트와 IMF가 쌍끌이 어선이 돼서 1960년대 이후 국제 경제 질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죠. 미국이 흔들리면 이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도 흔들리게 돼요. 1970년대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석유 파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요즘 러시아와 아랍 국가들 간에 발생하고 있는 석유 파동 있잖아요. 그거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 비슷한 일이 그때 1970년대에도 있었어요. 아랍 오펙 그 석유 연합이 석유 공급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석유가 거의 유일한 원자재였기 때문에 공장을 돌리는 세계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불황으로 빠져들게 되고 불황이 되면 뭐가 되나요? 다들 자기 먼저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재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스크부터 사고. 국가들도 똑같아요. 불황이 시작되면 보호주의적인 무역 정책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에는 다시 보호주의적인 무역 정책이 발현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970년대 이후에 무역 질서에 대해서는 아마도 많은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많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히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의 무역 질서는 크게 수직적인 무역에서 수평적인 무역으로 넘어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즉 노스 사우스에서 노스 노스로 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노스 사우스라는 것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관계예요. 즉 19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식민지 국가들과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전통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저개발 국가들과 그 다음에 선진국 간에 소위 말하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공업국가와 농업국가 간의 물건을 주고받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런 무역 패턴에서 1970년대 이후에 발견된 무역 패턴은 미국과 일본, 독일과 미국 이런 식으로 공업 중심의 선진국 간의 무역이 대부분의 국제 무역 교역량을 차지하는 놀스 놀스 무역 패턴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 패턴이 변하다 보니까 무역 정책도 따라서 변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어요. 플라자 합의예요. 미국이 일본 상대로 너무 무역에서 재미를 못 보는 겁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침투하고 소니 워크맨이 미국 시장에 침투하고 그래서 결국 미국이 일본과 일방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일본의 환율을 일본의 통화 가치를 일방적으로 끌어올리는 협약을 맺게 되죠. 그게 이제 미국 뉴욕시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맺어졌다고 해서 이제 플라자 합의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교역량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뭐 그런 게 이 당시 발생했던 새로운 무역 패턴이고 이 새로운 무역 패턴을 소위 말해서 잘 이용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무역 질서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거고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요약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 읽어보세요. 제가 넘어간다고 해서 같이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대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역 패턴이 변하고 그 나라의 성장을 좌지우지하는 산업 구조가 변하면 그 나라의 통상 정책 혹은 무역 정책도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시적으로 보면은 산업 구조가 변하면 무역 정책이 변합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 다른 무역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무역 정책을 써야 되는가? 재밌죠? 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패권 국가가 있고 없고 차이도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요. 또 새로운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발달하거나 아니면 식민지가 만들어진다든지 하는 식으로 국제 경제, 국제 정치,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시점에서는 또 무역 정책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이제 이니시에이티브를 지고서 실시했던 가트와 IMF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트와 IMF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역학과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고 철저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기구들입니다. IMF는 소위 말하는 인터내셔널 모니터링 시스템, 국제 통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고요. 같은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국제 무역 질서를 좀 더 규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기구입니다. 같은 이제 WTO로 계승이 됐고요. IMF는 지금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이 두 제도가, 이 두 기관이 국제 무역 질서에 그리고 국제 무역 정책의 어떤 패턴 변화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커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학기 후반에 다시 자세하게 얘기해 볼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마인드에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가트와 IMF가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는 이 두 기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각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분이 아니라 50분을 해버렸네요. 아무튼 이 챕터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요약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PT 파일을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찾아보셔야 되고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했던 부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죠. 펜도 놀랐네요. 시험이라는 말에. 아무튼 잘 준비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조심 잘 하시고 다음 비디오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